일부 진행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정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 문학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인데 2014년경에 오늘 그 라운드테이블 사회를 맡으신 이선미 선생님과 여러 동료 연구자들과 아시아재단과 한국의 냉전문화라고 하는 미국의 후보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시아재단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최근에 권고들의 선생님이 지금 심리전 주제가 마음의 전쟁 MBT에서 같이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냉전문화에 대한 전문지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서 김열시 선생님이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뾰족할 수 없이 그냥 전문지하고 있는 관계라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최근 좀 제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자극을 받아서 배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 냉전의 수사학과 한국전쟁의 표상 연구팀의 작업을 작년 9월에 참여는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작업들이 좀 큰 진척을 이루고 한국에서의 냉전 문화, 이게 한국만의 냉전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생님들 말씀처럼 굉장히 트랜스내셔널한 연구 주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 진척에 따라서 저희도 배우면서 해봤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5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쉬지 않고 3분의 발표를 듣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이부 발표를 듣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발표자 선생님께서 25분 가량에 맞춰서 발표해 주시고 토론 선생님 그 지적과 또 그 발표 선생님 답변까지 합쳐서 가능하면 50분 안쪽에 맞추고 남는 여러 논의거리는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라운드테이블에서 같이 아울러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천대학교 일문과에 계신 남상호 선생님께서 일본 소설 속의 비동기적 교상과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받은 인천대 일문과의 강성호입니다. 먼저 음악운동 연구에 참여하게 해주신 책임자 김대식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연구년에 있다가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지문을 제가 좀 장황히 적었는데
TK 중심으로 발표를 해놨어요. 일단 왜 우리가 미국이 되는가, 이게 작년 정도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하면서 주한미군이 에 대한 비용을 좀 더 많이 내라,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하더라도 그걸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걸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북미 협상이 들어왔을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 도대체 이러한 지금 한반도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첫 번째가 이 남북한 모두 미군 기지를 대타자로 삼아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해왔다. 이 대타자라는 게 사실 정만이 아니라 협력자 같은 것도 그 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정말 더 중요한 건데, 이 미군 기지 없는 한반도라는 이제 50년 동안 없었던 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내던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기지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미군 기지는 한국 전쟁 이후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표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반도 안에서의 문제를 봤을 때 미군 기지는 한국 전쟁 이후의 체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동아시아 차원에서 넓혀서 본다면 이 미군 기지는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냉전 체제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표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미군 기지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요시미 슈냐 선생님이 쓴 친미와 반미, 이거는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기지는 이 요시미 슈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을 표상하는 하나의 중거점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원래 미군 기지나 위안 시설 속에 성장했지만 점차 그 폭력적인 관계를 수정화하고 오히려 상품이나 기지를 내게 된 이미지로 소비되는 존재 자체 미국.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폭력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에 침입해 그 때문에 반기지 투쟁의 표적이 된 기지로서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한쪽에 잊혀지거나 한쪽에 강조되거나 하는 형태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일본 사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미, 반미 정서는 모두 미군 기지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음악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것들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지금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미 슈냐가 이제 통시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지적을 해줬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50년을 거치면서 미군 기지와 관련된 일본인들의 경험, 한국인들의 경험이 굉장히 다양한데, 누구는 부역을 하고, 누구는 스킬을 받고, 또 뭐 누구는 그것 때문에 가수가 되고, 굉장히 다양함에 비해서 그 표상은 폭력이냐 아니면 문화이냐 이렇게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미군 기지 문제를 다루는 책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마르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요시미 슈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군 기지 문제를 동아시아 냉전 체제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전후 체제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문제인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군 기지 문제를 이제 한국의 분단 체제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냉전 체제의 문제로서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미군 기지를 냉전 체제 속에서 보기 위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이 발표에서 주목한 거는 이제 두 텍스트에 좀 주목을 하고 싶다. 문학 텍스트 속에서 이미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래서 이게 한 작품은 1958년도에 나왔고요. 다른 작품 쿠보타 히데오의 후카이가와는 거의 논의가 안 됐는데, 이 책이芥川賞또 받았어요. 69년도에.
그래서 요것들을 10년 단위로 한번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가 연구 방법입니다. 그 텍스트 속에 전년기의 미군 기지 표상과 한국전쟁 이후의 미군 기지 표상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 이유를 규명해 보겠다 했는데 규명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미군 기지를 그 표상함에 있어서 한국전쟁을 이렇게 개입시켰을 때, 그러니까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미군 기지를 표상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드러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보자가 기술 목표인데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일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문학의 응전 방식을 어떻게 한번 드러내자가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국전쟁 관련 일본 문학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이제 다수 있지만 한국전쟁 관련 주일 미군기지 표상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한 연구는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아, 미군기지는 너무나 단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본 내 미군 표상 연구는 또 많이 존재하지만 또 미군 기지 그 자체에 대한 표상 연구는 많지가 않다. 조정민 선생님은 이제 그 칵테일 파티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참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관련 연구는 굉장히 많지만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냉전을 시야에 넣는 연구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손정 선생님, 신장 선생님, 오세정 선생님이 이제 오키나와 한국전쟁과의 관련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키나와 문제는 또 오키나와의 문제로서 보는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작품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특히 이제 마츠모토 세이토의 코로지노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미군 기지보다는 어떤 한국전쟁을 계기로 흑인 표상이 어떻게 되는가, 흑인 병사의 표상은 어떤가, 요게 이제 맞거든요. 이거를 조금 미군 기지라는 문제에 그냥 올인해서 한번 가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해서 아직 시도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츠모토 세이토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전에 어떤 순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점령기, 한국전쟁 이전의 미군기지 표상은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많이 인용이 되는 소설이 이시카와준의 황금전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시기 때는 사실 검열 때문에 미군 자체에 대한 표상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검열 시스템에서 잘 걸려내지 못한 채로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소설은 뭐냐면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이제 옛날에 신세졌던 한 여성을 막 찾다가 이 요코하마 근처에서 이제 결국 발견을 이제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발견을 하자 해가지고 좀 친해지려고 했더니 갑자기 역 가까이 오자 그 여성이 갑자기 나를 뿌리치고 맞은편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맞은편을 보니 인파 머리 위로 우뚝 솟은 굉장히 키가 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이 까만 일개 완고한 병사가 서 있었다. 그 검은 병사는 멋진 분홍색의 얇은 비단 머플러를 멋지게 목에 두르고 뭔가를 외치는 그 입에 새하얗고 딱딱한 채를 방석처럼 빛났다. 이러한 사람, 이 병사의 두꺼운 가슴팍에 나비가 나무줄기에 내려앉듯 새빨간 의상을 한 사람의 몸이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 사람의 등은 아들이라는 말도 없이 내 쪽을 향했는데 그것은 이제 영원히 결코 이쪽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광경입니다. 이 장면 끝으로 나도 시선을 돌려야 영어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있고 거의 나랑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저기 그 흑인이랑 만났어요. 근데 그 배후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미군기지까지는 아예 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가 있지만 흑인 병사가 어디서 주류하고 있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왔으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이제 문제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군 병사의 신체성이 비록 적은 언어이긴 해도 분명히 표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 간에 그가 있는 장소인 미군기지는 요코하마 속의 홈마키의 일부 특별 지대만 표현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미군기지 자체가 군사 기밀에 속하고 가장 이 표상에 대해서 엄격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 자체는 일본 주둔지에 미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냥 뭐 깔고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나와서 일본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접경 지역에 훨씬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 그 자체에 대해서 표상이 들어가는 거는 1955년 이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이전까지 이제 요즘에 접수주택이라고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그 미군의 장교들이 묵는 숙소들을 예전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집들을 강제로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부의 풍경이라든지 혹은 이제 팡팡들의 옷차림이나 핸드백을 통해서 물질 문화 같은 거는 굉장히 초점화되는 반면에 점령기 시기에 미군 기지로서 기지로서의 성격은 의외로 비가시적인 형태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일단 이게 기초 참조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 표상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이제 쭉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논문에 안 썼는데 조금 정리를 했어요. 50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한국전쟁과 관련된 작품이랑 미군 기지가 들어간 작품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때 후타 요시의 강장의 고독은 저도 논문을 논문한테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신문사의 가하사키 공업지구 같은 장면들이 나오지만 미군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거는 미군 교육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58년도부터 오해인자우라는 마츠모토 세이토가 미군 기지 주변 그 기지로서 특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런가 했을 때는 역시 1954년 이후에 1953년부터 해서 반기지 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가 돼요. 왜 반기지 운동이 전개가 되느냐 하면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미군이 기존의 미군 기지들의 군사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격장을 늘리고 활주로를 훨씬 늘리고 이제 기존의 그냥 점령군의 미군 기지에서 정말 전투를 하기 위한 이 훈련 기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격 운동을 하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57년 정도에서 미군 기지를 작가들이 표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라는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지라드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요. 군마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사격장에 약초를 캐러 온 그 지역 주민을 그냥 사살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져서 반기지 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변화들을 문학에 어떻게 담아내는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봤을 때는 이 마츠모토 세이토의 이 검은밭의 그림이 가장 미군 기지를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있다. 조노 캠프의 이름도 딱 등장하고요. 실제로 있었던 그 코브라시의 캠프입니다. 캠프는 마을에서 400m 떨어진 장소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다 보이는 거죠. 전쟁 중에는 육군 보급 공장이었는데 미군이 주둔한 수에도 그대로 보급로로 사용됐다. 이만큼이 넘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하얀 콘크리트 벽으로 재건되고 철조망이 쳐지고 탐조등을 단 감찰이 세워졌고 거기에 미군 병사가 수백 명이 있는 게 보였고 그 병사들은 피복술이나 식량 제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채 정문으로 코카콜라 넣을 탑재한 트럭들이 막 오고 갔다. 근데 이게 이제 점령기 아직 한국전쟁 들어가기 전에 생활하고 미군 기지의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은 이제 간혹 여기서 토간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외출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있는 곳에 가서 한꺼를 보낸다. 그리고 귀가를 한다. 그리고 보초를 설 때에도 총 어깨에 메고 담배를 입에 물고 앉아있는 나태한 미군 병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도 별 긴장감이 없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도 물론 미군들이 밖으로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갈지에 대충 예측이 가능해서 거기에 섞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점령과 피점령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평화로운 풍경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한국전쟁 계기로 순식간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7월 초부터 이제 이 캠프 안에 병사의 수가 9% 올랐다. 시민들은 그 행선지가 조선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부터 그들이 운송되었는지 몰랐다. 기후에서 오게 됩니다. 기후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에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같이 이렇게 새까만 피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평화로운 물자를 하는 그런 미군 기지가 이 분수기지에서 한국전쟁으로 파병되는 병사들 지켜놓은 후방기지로 성격을 이제 달리하게 됩니다. 군사기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 기지 내 흑인 병사에 대한 초점화도 드러나고, 미군 기지 내의 인종적 차이와 희생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토 이즈미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픽션적인 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령 임무를 주관하던 미군을 서둘러 모아서 그 한국전쟁에 보냈기 때문에 초기에 미군 병사는 뭐 흑인, 백인 갈 거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총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다 파견한 거죠. 그래서 초기 그 인천 상륙작전 이전까지 전선에 갔었던 미군들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을 주로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도대체 이 텍스트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 했을 때는 오히려 이념 공유 여야에 따라서 인종적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전쟁, 한국전쟁에 대한 의미를 다시 대동아 전쟁처럼 인종전쟁, 태평양전쟁처럼 뒤로 이제 빠꾸시켜서 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좀 요새는 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국전쟁에 갔다가 죽은 병사들을 또 처리하는 기능을 이 존 캠퍼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군들 이제 사상자들을 수습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화장을 시켜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공국으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미군 기지에서 탈영한 흑인 병사의 한테 와이프가 레이프를 당한 그 주인공이 그 흑인을 찾아가지고 죽은 시체를 이제 복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 마츠모토 세이치가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군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2페이지, 3페이지 거쳐서 써요. 이렇게까지 되시. 돈이 얼마가 드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자, 미군 전사자는 무가 아니라 정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기존 일본의 연구자들 좀 의심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전쟁 시 미군 전사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목적은 대동아 태평양 전쟁 전사자에 대한 암묵적인 의미부여가 통하게 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주인공이 그 흑인 병사 죽은 사람을 다시 한번 예우를 하지 않고 시체를 오히려 훨씬 더 모욕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 약속군의 원래 원칙 평등의 이념, 죽은 자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누구는 예우를 받아야 되고 누구는 모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모욕을 함으로써 이 어떤 냉전에서 겪은 전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불평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분의 원리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논란이 있을 만한 그 해석이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거는 뭐 한현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도 있는데 표상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뭐 테이프에서 막 썼지만은 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 미군기지 표상의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미군기지 병사들의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가기 전에 흑인 병사들이 단체로 탈영을 해가지고 지역 숙대밭으로 만든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이 발판이 돼서 그러면 미군기지는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이 기동이 되게 되는 거죠. 한국전쟁으로 인해 군사기지의 성격을 강화하니 미군들 자체도 패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미군들에 의해서 저지르는 폭력들이 단순히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미군기지 그 자체 주둔에 있으면 이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군기지 관련 부역자들이 증가함으로써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는 일본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량이 증가를 해서 마츠모토 세이토도 사실은 다시 소설 쓰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지역 주민을 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원 청취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병창기지화되는 미군기지 구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전쟁에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미군기지 성격 변화가 미군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소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는 것을 이 소설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전쟁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 표상과 한국전쟁 소환인데요. 이거는 이제 60년대에는 어떤 문제 속에서 미군 기지가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일반적인 이제 전문에서는 뭐 그 미군 기지의 폭력성보다는 되게 내면화되는 미국,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어떤 마이동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군 기지 표상 자체의 문제는 오히려 그 무라카미 류가 쓰기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주변화돼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미군 기지 문제는 69년도에 타쿠보 히데오 같은 사람도 직접 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고 또 요때 그 타쿠보 히데오는 이 나가사키의 운쟁고의 미군 캠프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나가사키의 운쟁고에 있는 캠프가 사세보 그 항이랑 이어지는 물류 캠프와의 그 어떤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세보는 한국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과 막 이 물류들이 이제 출항한 한국 전쟁을 계기로 대표적인 분항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1968년도에 미 원자력 항공모함이 입항을 하게 되는데 그 항공모함에 핵이 실려 있다 해서 엄청난 그 반민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타쿠보 히데오 식품관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문학 연구에 있어서는 좀 잘 조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오키나와 67년도 칵테일 파티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요 시기에 접어들어서 본토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대폭 이제 오키나와 독립을 앞두고 전에 이제 오키나와로 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사람부터 미군 기지의 문제 이꼬를 오키나와의 문제다. 이런 이제 일이 성립이 되고 실제로 이 오키나와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미군 기지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칵테일 파티 속의 오키나와 캠프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족 부대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캠프 이제 한국어나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 미군 기지인데 영어 자체는 캠프이기 때문에 그 캠프 안에는 때로는 군사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의 타운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타운하우스의 모습으로 그 칵테일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가서 누군가 길을 잃었는데 되게 오늘 미군기지 들어갔다가 되게 힘들었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놀라면서 얘기해요. 우리 회사 동료도 용건이 있어서 갔다가 도둑으로 오인받아서 hun병에게 유대인 일이 있었어요. 패스를 진행하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키나와 이제 그 문화 전문가인 조미야마 선생님은 이제 문단 무용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신문의 공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칵테일 파티 속의 이 얘기는 미군 기지 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 전체가 이 문단 무용의 폭력에 노출되어서 도둑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오인받아서 그냥 법을 넘어서 그러니까 미군 법으로 다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한국 전쟁 이후에 강화된 오키나와 기지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칵테일 파티가 아니고. 그래서 그 강화된 미군 기지의 모습은 이제 70년, 80년대 최근까지도 이어져서 오키나와 문학에서 이제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미군 기지를 쓰고 있는 이제 타쿠보 히데오의 깊은강으로 돌아가겠는데요. 그냥 여러분들도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도표로 요약을 했는데요. 기지 위치는 이제 마치모토에서 둘 다 큐슈예요. 큐슈의 한쪽은 기타 큐슈 이제 오프라이 조노 캠프고 한쪽은 나가사키 운쟁고의 물류 메이다 기지 사세보로가 연결되는 이 기지의 이제 기능이 뭐냐면 한국의 마이 혈청을 이제 공급하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이 혈청을 썼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김원수의 뜨거운 피를 읽다가 부산에 삼청소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것들이 결국 그 한국전쟁 시기 때 어떤
표청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사실을 좀 있어서 나중에 논문 쓸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 군수 물자를 공급한다는 명확한 어떤 묘사 장면이 있는데 마츠모토 세이조에서는 그냥 미군만 가는 사람이 갔다가 죽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쪽은 갔는데 이제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부역자가 누구냐면 이쪽 이 타쿠보 히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의사, 대학생, 여대생. 그 대학생은 영어가 가능한 수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 마츠모토 세이조에는 이제 지역 주민,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부역하는 살기 위해서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고 시카고가 있습니다. 그 한국전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마츠모토 세이조는 한국전쟁의 어떤 인종적 위계에 의한 피해 연쇄고 일본인의 참여는 없다라는 형태로 네거티브 구사가 되고 있는데 이 다쿠보 히데오 기쁨강에서는 한국전쟁과의 관련성 부인 혹은 부인은 처음엔 하지만 나중엔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나중에는 이런 아시아 전쟁과 관련 있는 전쟁과 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토리 텔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냉전 인식에 관해서 마츠모토 세이조는 아직 이게 2차 세계대전 퍼스펙티브에서 이 한국 전쟁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다쿠보 히데오 기쁨강 같은 경우에는 기지가 있는 이상 열정과 냉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받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 그 한국전쟁으로 가는 미군이 있는데 트레이군 소위가 이제 옛날에 솔직히 나는 싸우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일본의 안전한 정점이 있고 지금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이제 한국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싸울 거야. 그래. 드디어 깊은 강을 걷는다. 아니?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 어떤 인간을 죽일 수가 있어. 얼마든지 피를 흘릴 거야. 그러니까 기지가 있으면 기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동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게 어떤 냉전의 시스템이다. 미국의 시스템이다라는 그에 대한 인식이 이제 68년도 상황에서는 자명해지고 그것은 이제 사세보, 핵, 뭐 이런 것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이제 제3자의 의식으로 주인공 화자가 이제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신도 나름대로 도망갈 길은 없고 살아있는 것끼리 죽이는가 죽임을 당하는가 그래서 전쟁 중에 자신의 자유를 필요 포기한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냉전도 피를 흘리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반미투쟁도 피를 흘리는 하나의 전쟁이라는 인식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말을 관리를 하는데 깨끗한 퓨어한 말을 관리를 하는데 그 말이 코로나처럼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역 주민에서 이 말을 지역 주민이 섞으면 안 돼. 너가 이쪽에 내려오려면 말들을 다 죽여. 그래서 얘가 혼자서 말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2마리의 말을 죽인 후에 소설이 끝납니다. 그런 끔찍한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PPT 정리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일본 사람들은 이 전쟁, 냉전은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인데 얘네들은 생과 죽음의 문제부터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왜 죽지? 어떤 이념을 포기하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소설까지도 이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건드리는데? 라는 좀 금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깊은 가운 속에 미군지 표상 그걸 다시 한번 훑어보면 요 60년도 상황쯤 되면 주일 미군 기지의 군사적 기능이 뭐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가시가 되는 거죠. 특히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군사기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미국과 이에 대한 반전 의식에 대해서 이제 60년도에는 70년도에는 어떤 사건까지 있냐면 탱크를 고쳐가지고 그 탱크들을 요코하마까지 막 이렇게 운반에 가는데 시민들이 그 앞에서 데모를 하고 반전 시위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주일 미군 기지 속의 미군들은 전선 파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식하게 되고요. 주일 미군 기지의 핵의 문제.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비밀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했던 세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비밀이니까. 그것들이 지역사회에 오염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 타쿠보의 소설은 한청 오염의 문제를 풀어내는 은유적인 서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미군 기지 관련 구역도 굉장히 다양화돼서 미군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신 같은 것도 일어나요. 직접 그러니까 마츠모토 세이토 소설 안에는 미군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얘기는 없는데 타쿠보 같은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미군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가 나오고요. 네, 관리 기능을 맡기도 하고 칵테일 파티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어느 경제적 이익이라든 문화적 이익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칵테일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설에서는 펼쳐 오는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강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 경제적 이익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니라는 형태로 판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과 이제 일본 이 문학이 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 하면 미군 기지 구역을 대신한 구조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 gender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게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그 타쿠보의 깊은 감은 이제 그 구역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기도 손에 피를 흘려야 되는 나를 죽임으로써 그 구역의 재생산 구조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과 냉정의 부분이 무의미해진 전쟁으로서의 냉전 인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릴레이트된 건 아닌가라는 가설 속에서 이 얘기를 썼습니다. 향후 과제는 일단 그 사이에 한국 전쟁 관련 연구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현재 꼼꼼하게 못 본 것도 있는데 그래서 냉전, 한국 전쟁, 미군기지 투상 등에 관련된 이제 문점 같은 거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미군기지 관련 텍스트북을 좀 더 찾아보고 좀 더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좀 촘촘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미군기지 투상이 없는 한국전쟁 관련 텍스트의 문제는 또 어떻게 다루고 한국전쟁과 직접 관련 없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 공동연구 채널에서는 요거까지는 못 다룰 것 같고요. 공동연구가 안에서는 일단 미군기지 자체와 냉정구도 한국전쟁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학 속의 미군기지 투상과 또 정부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논문의 질적으로 도와주겠지만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로 부산대학교 일문과의 한정선 선생님의 토론을 청해 듣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안 써도 다 들리세요?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일요일문학과 한정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남사 선생님하고 일단 안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 연구에 어떤 관심 같은 게 크게 겹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남사 선생님의 발표에 토론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재실 연구책임자이신 김재실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부산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손쉬운 토론자라는 게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부산까지 오신 남사 선생님께는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읽지 않고 말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서 오늘 발표 중에도 의문이 좀 많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말로 좀 간단하게 의견을 달리한다기보다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을 여쭙는 방식으로 토론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전 후에 7년 동안 일본이 이제 연합군 점령하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일본은 안보 투쟁이라든가 오늘 얘기에도 나오는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고도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후 일본 사회가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되게 주목할 만한 지점들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미군 기지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그 어떤 전후 일본의 역사라든가 사회 삶 속에서
이 문학 텍스트를 그 재배치해가지고 그 문학 텍스트가 가지는 기능이라든가 가치 같은 점들을 짚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의 아까 그 선생님 여기 그 발표문에는 없었지만 선생님께서 쭉 짚어주신 것처럼 이 일본 문학 전의 일본 문학 연구에서 보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작품론이라든가 작가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이야기가 됐던 것이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45년부터 70년, 60년대 후반까지의 그것을 좀 거시적인 시점에서요. 그래서 그 미군 기지의 문제를 점령기, 그다음에 뭐 한국전쟁 이후, 그다음 베트남 전쟁 이후 이런 식으로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점이 오늘 굉장히 흥미로웠고 되게 유의미한 그런 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강이라는 작품은 이게 왜 69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문제가 있다라,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점을 발표문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크타바 상을 타게 된 것도 아마 이 시점이 69년이라는 시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아니어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하신 시점 같은 거에 충분히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오늘은 이제 발표에서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군 기지에 초점을 맞춰서 미군이라는 이야기는 표상은 이야기가 됐지만 미군 기지에 초점을 맞춘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출발점, 문제의 출발점인데, 이 미군 기지와 미군이라는 것이 딱 떨어뜨려 놓고 역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의문이 이제 공감하면서도 계속 약간 마음에서 이뤘던 것은 요시미 슈니아의 얘기도 들어서 얘기하셨지만 그 전 일본 사회가 친미와 반미의 감정이 중첩되고 어떤 것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그런데 이게 친미와 반미뿐만 아니라 58년에 그 마츠모토 세이조의 작품이 발표된 58년에 그 오에겐자부로가 쓴 저게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인간의 양이라는 작품 보면 거기도 이제 미군 표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소설에는 이제 대학생 나가 버스에 올라탄 그 미군에게 바지가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고 이제 미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작품에서는 결국은 이제 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일본인들의 어떤 일본 사회의 어떤 절망감이라든가 무기력 같은 것을 이야기한 그런 지점들도 사실은 다양하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효과적인 시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그 어떤 이 사건으로서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면서도 이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제 또 미군 기지, 그다음에 미군 기지 표상이라는 차이를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그 선생님 안에서 어떻게 그 구별을 해가지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라든가 이런 점들이 좀 사실 궁금했고요. 그리고 다쿠모 히데모의 깊은 강은 저도 이번에 발표를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작품인데, 진짜 선행 연구 없고 저만 모르나 해서 찾아봤더니 선행 연구 별로 없는 작품이더라고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작품과 마츠모토 세이조의 작품을 이렇게 옆에 놓고 보는 건 정말 되게 재미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세이조는 그 마지막에 여기 발표문 마지막에 보면 냉전 안에 있으면서도 냉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는 까지 이해했습니다. 내셔널리즘 강화에 일조한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근데 지난번 발표에 한국전쟁에 하셔서 제가 그걸 못 들어서 잘 저만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셔널리즘 강화에 일조하는지에 예. 대한 예. 구체적인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미군 기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놓고 봤을 때, 마츠모토 세이추의 작품은 미군 기지의 어떤 면이 이렇게 표상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명료하게 잘 드러나는 거에 관해서 그 깊은 강에서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어떤 그 미군 기지가 표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 현재 시점을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다 보니까. 예. 일단 대답은 잘 못하겠고요. 미군과 미군 기지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 이 세 가지 네. 이것을 여태까지 제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에 제가 쓰는 것을 미국 표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게 지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미군 기지의 좀 군사적인 성격이라는 부분을 너무 좀 잘 안 본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자. 지금 저의 초점이고요. 당연히 그 미군과 미군 기지의 당연히 그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이 있고 이런 관계성이 있는데 일본 문학 같은 게 되게 웃긴 게 이런 거예요. 그 코지마 노부의 포옹가 쪽에서 조지라는 친구가 그 어떤 신이 있냐면 이제 그 팔주로가 있는 미군 캠프에서 거기 응접실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고 이런 얘기가 일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텍스트를 좀 읽어야 되는데 요새 좀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안 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면서 뭐 앞으로 읽겠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내셔널리즘 강화에 입주한다는 건 대표적인 건 그냥 그 희생자, 그 일본인이 전쟁 희생자다라는 이 희생자 내셔널리즘 패러다임에 일조하게 되는 거죠. 그 원폭부터 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가해자였지만 우리 사실 희생자야, 희생을 당했어 라고 하는 희생자 내셔널리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패러다임 그거는 이제 전 논문에 썼고요. 이번 논문에 쓴 거는 좀 더 약분위까지 이어지는 죽음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되는데 미군들을 봤더니 불평등한 것 같아.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간다면 그게 이제 더 큰 내셔널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 정도 가치라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저도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사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차피 아니 아마 선생님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게 김달수의 박달의 대판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제일조선인이나 네. 아니면 예전에 단편에서 고바야시 다키진지 누구 고바야시 다키지 그 미군 기지를 네. 타격하면서 타격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군 기지 미군을 바라보는 그 각각의 입장이 그 이제 시대의 50년대와 70년대 편차도 있지만 제일조선인이나 제조일본인 출신들이 구체적으로 미군을 바라보고 미군 기지를 보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도 거기다 투사하는 복잡성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그대로 약간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장세진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얘기할 때 그 제일조선인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회 포럼으로 기지 문화 특집을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의 공헌을 있고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